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하성룡입니다. 일찍 돌아온 조기기고. 네, 조이고. 저희 뭐 안타깝죠? 호텔 숙박 연장하라고 감독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숙박비 내달라 그래야 돼. 실제 결승까지 다 미리 예약을 하고 왔다가 위약금 냈겠네. 위약금까지는 아니고 미리 얘기를 하고 왔죠. 탈락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금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네네네. 자, 아시안컵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크네요. 이제는 뭐 클린스만 경질로 불이 붙어서 선수들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다는 기사도 나고요. 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점점 갑자기 어두워지고 어두워졌어. 있어요. 자, 일단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환희와 절망 오간 닷새, 현장에서 본 클린스만호. 하성룡 기자의 눈으로 본 건데 뭐 모든 국민들이 다 봤으니까. 네. 현장에서 본 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현장에서 볼 때 기자들이 현장에서 안 쓴 게 상당히 많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일단은 현장에서 연장 승부 끝에 가고 매일매일 선수들과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기자들도 어찌 보면 뭐 축구 페이스도 있고 같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힘을 뺄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를 해칠 수 없는. 네, 뭐 다른 기사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탈락하고 나서 이곳저곳에서 뭐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현장에서 봤던 것들인데 저는 이제 대회 끝나고 에이전트들이라든가 뭐 선수 측 좀 이것저것 취재를 해본 결과 종합하면은 정말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대회 전부터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평가전에서 성적도 안 좋고 했을 때 초반에 네, 한 안 좋고 했을 때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이른바 자율축구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숙소에 있을 때도 자유롭게 외출을 허락하고 이번에 또 가족을 예전에 공헌했었죠. 가족들 다 카타르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하고 단체 축구협회 그 전체하고 식사를 그 양고기 집에서 한번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8강전 승리 다음 날인가 그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수들은 그 분위기를 좋아했지만 이번 대회 들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어느 정도 기대는 있었는데 기대가 이제 다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선수들이 느끼고 선수들이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전술 훈련이 없다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낀 게 선수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호주전 끝나고 나서 다음날 회복 훈련을 했어요. 회복 훈련을 할 때 그날 그런 기사도 쓰긴 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하라고 했대요. 너무 치열했으니까. 그러니까 휴식 반납하고 훈련했던. 휴식 반납하고 훈련했던 게 선수들이 요청을 한 건데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냥 휴식하면은 경기 다음날 이렇게 많이 뛰고 휴식하면은 몸이 처진다. 우리는 잔디를 잠깐이라도 밟아야지 몸의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아니 그거를 선수들이 요청할 정도인데 감독이 그렇게 경험 많은 감독이 그거를 생각 안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하나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의구심이 더 커졌던 거는 이틀 연속 회복 훈련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봤던 거. 맞아요. 회복에만 집중한다. 뭐 그게 경기 전전날이에요. 네. 요르단과 준결승 전전날인데 회복이 전술이다. 네. 그래서 잘 쉬어야.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들 아니 이게 전술 훈련 이틀하고 들어가도 모자를 파네. 오늘도 회복 훈련 한다고? 그래. 2경기 연속 연장 혈투니까 감독이 잘 판단했겠지. 선수들의 피로도가 더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감독이 전술 훈련할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조 축구다 보니까 니네들 피로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가 풀려야 애들이 그 해줘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틀 연속 회복 훈련은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인데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나서서 선수들 마사지를 해줬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선수들이 그래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됐구나. 회복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이 말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꾸역꾸역 어거지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실력이 다 들통났다. 승리로 감춰졌다. 정말 근데 선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올라간 거죠. 4강까지 갔는데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대회였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나중에 체력 문제로 인해서 전술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평가전 열 몇 차례 하면서 한 번도 전술 변화를 준 적이 없는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찾아봤죠. 갑자기 전술을 막 바꾸기 시작해요. 쓰리백도 하고 투톱으로 가다가 갑자기 한 번도 연습 안 해본 쓰리백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다 찔러보는 거지. 4-3-3도 하고. 근데 훈련 때 전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왜 경기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르단전도 갑자기 3번도 쓰지 않은 4-3-3을 가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3백 왔을 때 정말 약간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연습은 기존에 한국에서 잠깐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페루전 때 후반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연습도 잠깐 했어요. 근데 3백이란 수비 전술은 말이에요. 정말 발을 닮았죠. 감독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 될 게 수비 조직력이고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은 다 적응이 돼요. 근데 선수들이 이번 경기 우리 특징을 보면은 전반에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못 못해. 뛰냐 맞아요. 싶을 정도로 맞아요. 하다가 갑자기 후반 뒤에 막판부터 갑자기 선수들이 힘을 내서 하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때 발이 맞는 거구나. 전술 훈련을 한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개인 전반에 전술이 좀 그러니까 몸에 익는 거지 후반 되니까. 전반에 그렇죠. 그 경기 안에서요. 전반에 이거 어. 전반에 그게 뛰어보다가- 전술이 돼버린 거지 이제. 전반에 뛰다가 전반에 경기 보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선수한테 지시를 안 하는데 이재성 선수, 이강인 선수,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서로 소리 중앙 지르면서. 미드필더 왔다가 오른쪽 왔다가 왼쪽 왔다가 서로 바꿔가면서 해요. 맞아요. 선수들끼리 합을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전반에 그렇게 보내고 후반 그래, 초반까지도 그래. 그렇게 약간 보내다가 갑자기 후반 막판 들어서 막판에 잘하잖아요. 약간 발이 맞는 것도 있고 선수들이 야 전술은 무슨 그냥 야 우리끼리 들이대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정말 쏟아붓고 했던 승부였던 것 같아요. 아 그 경기장 안에서의 뭐 스위칭 플레이들이 있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톱에 있었다가 좀 왼쪽 윙으로 옮긴다든지 그것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좀 했던 그게 가능성이 있다. 교체 투입될 때 코칭 스태프와 감독이 지시를 해서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체 투입 이외의 부분들은 감독이 지시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선수들끼리 자체 스위칭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아니 연장 승부까지 가는데 감독이 코치하는 게 별로 없으면 제가 그때 유튜브 그 벤치 영상 찍은 거 보셨다고 봤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봤는데 계속 그 벤치만 찍은 걸 이제 편집해서 올려놓은 건데 클린스만 감독과 차두리의 대화가 없어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차두리는 차두리대로 차두리 코치대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혼자서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선수들과 소통은 차두리 코치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뭐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두리 코치가 알아서 하고 몸 괜찮냐 뭐 그 연장승부 호주전이었나요? 그때 김민재 선수 그 허벅지 올라왔을 때 거의 막판이었죠. 네, 막판에 네. 계속 그 스트레칭하고 이랬잖아요. 그 차두리 코치가 아마 봐서 발견해서 네, 그러니까 얘기했을 차두리 거예요. 코치가 계속해서 그 손흥민 선수 결승골 넣었을 때도 네. 차두리 코치는 김민재 선수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한 마디도 안 해요. 외국인 코치하고만 몇 마디 교체할 때 몇 마디 하는 것 빼고는 저도 소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또 감독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 코치진 전반에 대한 그 특히 소속 코치 헤어초크 네. 코치는 헤어초크. 뭐 오스트리아에서 중계까지 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한 건가? 아니 이번에 경기에 뭐 어떤 개입을 한 건가? T 사단은 다 엄청 이름 좋으신 분들 뭐 그렇죠. 분석가도 될 것 같다 왔잖아요. 했잖아요. 데이터 분석가들. 골키퍼 코치도 아주 유명한 네, 코치. 유명한 유명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 한 가지는 감독 전술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감독이 와서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가장 감독의 역량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수비 조직력이에요. 한 가지는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압박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렇죠. 저는 감독의 가장 큰 전술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치. 생각하는데 감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벤투 감독 시절의 빌드업은 우리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알잖아요. 후방 빌드업. 확실한 색깔을 보여줬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진짜 축구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뭐 왜 축구가 왜 이래 할 정도로 빌드업 전술이 없어요. 없어요. 중원 텅텅 비고 아니 약간 벤투의 잔재가 남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수비에서 볼 돌리는 거, 아, 뒤로 돌리는 백패스 거. 많이 하고. 저도 이번 대회 현장에서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아니 저기서 전진 패스 나갈 타이밍에 선수들이 자꾸 뒤로 돌리고. 빼주는 게 한숨이 나올 정도로 선수들이 동선 뒤로 많이 겹치고. 돌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디에다가 공을 줘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공을 딱 잡으면 네. 나 주변을 두리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탁탁 바로바로 그렇죠. 줘야 수비에서 되는데. 공격으로 전환될 네. 때는 빨리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약속된 네, 위치가 네,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멈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도 어디 줘야 될지 모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두 번째 수비 조직력. 수비 조직력을 1년 정도 클린스만 감독이 했으면 어느 정도 조직력은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기 수비가 너무 문제였는데 그 문제 원인을 살펴보면요. 1년 동안 김영건 선수를 중용하지 않았어요. 클린스만 맞아요. 김민재, 정승현 정승현 세대 맞아요. 교체를 선수를 할 것처럼 했죠. 할 것처럼 해서 평가전에 이 조합을 제일 많이 쓰고 조별리그에서 실질적으로 김영건이. 1차전도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본선 대회 와서 클린스만 감독이 마음을 바꾼 게 그 이후부터 김민재, 김영건 선수 조합을 썼잖아요.
안 맞춰본 조합을 연습 때만 맞춰본 조합을 실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 6경기 17점. 우리가 진짜 많다. 6대2 이란한테 졌던 경기가 몇 년도였죠? 96년. 96년 이후로 전 경기 실점한 최초의 대회이자 토너먼트 대회 최다 실점을 기록한 수비 조직력은 그냥 결과로 말해요. 6경기 17점을 할 수 있고 저는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 마지막과 하나 압박 시스템을 꼽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 보면서 압박하는 게 압박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공이 패스가 왔을 때 들어가서 하는 게 압박이 아니에요. 압박이 그렇죠. 패스할 공간을 시점에- 압박하는 네, 거죠. 맞아요. 패스할 시점에 미리 공간을 치고 치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압박을 하고 이거를 시스템이 감독이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너희 선수 이 두 명은 이쪽을 포지션을 담당해서 이쪽에 들어가고 타이밍을 잡아주고 네.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는 건데 커버 플레이도 잡아주고 해줘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연습해요. 그렇게 연습하시죠. 그러니까 이쪽에 압박이 들어가면 여기가 네. 비기 안 때문에 하는 거. 저희도 그렇게 여기를 누가 커버해 줘야 커버해주고.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공만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거는 선수들이 진짜로 초보나 할 법한. 그러니까 불을 보고 달려드는 네. 불나방처럼 그러면 계속 공 위주로만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체력은 체력대로 딸리고. 달리고.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압박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말 보잖아요. 손흥민, 뭐 이강인, 전방인 선수부터 계속 그 왔다 갔다 골키퍼, 하다. 수비수 쪽으로 전력 질주해서 따라가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격수들 3명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압박을 해줘야 이게 공간 토트넘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전방에서 공 뺏어서 역습하는 거.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빌드업 시스템 안 되다 보니까 패스 길이 안 가다니까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죠. 드리블로 그냥 솔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술이 없으니까. 근데 선수들이 체력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 이강인 선수 이번 대회에서 드리블 실패가 엄청 많았습니다. 맞아요. 많았죠. 다 뺏기고 상대는 오히려 그를 2명, 3명 에어싸는 압박 수비를 붙여가지고 들어가고. 압박하니까. 특히 요르단에 우리가 패배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 저는 요르단이 압박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죠. 네. 물론 체력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감독의 세 가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완전 없었던 대회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요. 어휴, 세가 중에 하나도 못했네.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좀 뒤에 할 얘기였는데 정몽규 회장이 기자단하고 8강전이 끝나고 4강전 앞두고 현지에 있는 기자들하고 카타르 현지에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양고기 먹었습니다. 양고기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는데 체력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연장 승부 2번 다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선수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긴 거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피지컬 코치가 정말 잘 만들었다.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체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와 정반대 생각이 뭐냐면은 월드컵과 아시안컵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그 시스템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축구인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게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전자 입장이에요. 그쵸. 도전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이 뛰는 축구, 투혼, 헌신, 많이 뛰는 압박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 3, 4주 전부터 소집을 해서 체력 훈련을 해서 만들어가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두바 거기서 전지 훈련을 할 때 집중했던 게 체력 훈련이에요. 심지어 가기 전에 12월 26일 날 소집을 해서 거의 실내에서도 열흘 넘게 동안 아예 그라운드 훈련을 안 했어요. 네. 물론 이유는 있어요. 파주 NFC를 사용 못하고 못해서. 훈련장 대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두바이 갈 때 나 2주 동안 지금 공을 못 잡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봤어요 그거. 그런 정도로 실내에서 속이다. 체력만 하고 가수도 체력만 했는데 아시안컵 같은 데에는 월드컵과 달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안컵에서는 상대보다 앞서인 상황이고 밀집 수비를 뚫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대회는 체력보다는 전술 훈련을 더 많이 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주축인 유럽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즌 중이에요. 이 선수들은 이미 동계 때 체력을 맞아요. 만들어 놓고 시즌을 임하는 상황이고 이 끌어올릴 선수들에게 것도 필요한 없는데. 거는 체력 훈련이 아니라 이 선수들은 피로 회복과 전술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확한 역할 부여. 그렇죠. K리거들에게 생각한다면 K리거들은 체력 훈련이 조금 필요하긴 있죠. 필요한 건 있죠. 쉴 시즌 때니까. 끝나고 쉴 때였으니까. 근데 이 시스템을 체력에만 집중했다는 건 전 상당히 준비부터가 문제 있었다는 판단이에요. 그럼 뭐 근데 이렇다 할 세트 피스도 없어 보이고 볼 게 근데 없었어요. 그 체력 훈련도 좀 말이 많은 게 그 디 애슬레틱 그 영국 매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팀 스피어스라는 기자가 있어요. 거기 그 기자가 했던 말이
한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에 한국도 체력 훈련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 선수들은 이미 그 강도 높은 훈련으로 되게 지쳐 있었다. 그러니까 과연 선수들이 이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또 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신들도 보면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지금 이런 그 처절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클린스만은 원래 그랬다. 이런 제 원래 기사들을 저랬어. 많이 그랬죠. 예전에 NBC 스포츠 해설했던 카일 마티노 네. 클린스만 감독의 훈련을 직접 봤는데 훈련 내용이 부적절했다. 선수들은 말이 안 되는 훈련에 곤혹스러워했다.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몰랐다. 지금 우리 대표팀 경기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부연 설명에서 어느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령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그 이후에 저만 많은데 많았으니까. 처음으로 그 경기 선발 출전했을 텐데 경기 끝나고 믹스존 인터뷰에서 내가 오늘 왼쪽 추비하는 수비수로 출전하는 걸 오늘 듣게 됐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클린스만 감독 한국 대한축구협회가 선임을 했을 때 독일과 미국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 얘기들입니다. 필립 람은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 네, 했었잖아요. 전술이 없는 감독이라고 네. 했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전술 없는 감독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이거구나. 남의 나라인데 이렇게 증명했다. 우려할 정도로 없는 당시에 걸 증명한 감독. 당시에 그 꾸준해. 네. 기복이 없어. 미국과 독일이 대인 게 큰 거죠. 다른 나라를 걱정할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때 보면 동기부여 강연을 하고 선수들한테 대표 수업을 선수들한테 요가 수업을 했대요. 이것도 반복적인 것 같아요. 금방 폐기되는 전술적 아이디어들을 막 냈다. 우리도 안 해본 거 경기 때 막 해보고 이걸 해볼까? 안 되면 막 빼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즉흥적인 임기응변 축구였죠. 이 정신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가장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게 또 이거예요. 정신력? 이것도 정몽규 회장과 그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정신력으로 웃는 거잖아요, 계속. 선수들이 근데 이런 정신력 정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별로인 그냥? 것 같아요. 기본 멘탈이 아닐 것 같은데. 선수들이 그때 부상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다쳤죠, 맞아요.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한테 들은 얘기겠죠. 원래 토너먼트 대회 나오면 부상 안 없이 뛰는 선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다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역시 경험이 많은 감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지 정말? 진짜. 부상이 없게끔 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다 보니까 거기다 손흥민 선수 있다 보니까 정말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정몽규 회장이. 회장님은요? 네. 자,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이 빚은 참사. 네. 이 이면에 또 우리 선수들 간에 또 마찰이 네. 있다는 내용이 오늘 또 공개가 됐어요. 예. 영국 더선을 통해서 영국 더선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축구협회에서도 인정을 했죠. 어느 네. 정도. 네. 일단 간단히 더선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바페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손흥민은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저녁 식사 때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과 다툼을 벌였다.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은 탁구를 즐기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빨리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장 손흥민은 4강전을 앞두고 팀 결속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식사 자리를 벗어난 선수들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손흥민과 선수들은 이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골됐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경기 이제 복귀하자마자 봤는데 손가락에 붕대를 네, 감고 감고 와서 이미 요르단전 때도 또 붕대를 감고 감고 뛰었고 감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감고 있었고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 경기 장면들 자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중계에서 요르단전 끝나고 카메라 워킹으로 손흥민 선수가 한창 허무하게 하는 바람을 네네네. 쭉 하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좀 멀리 잡혔을 텐데 손가락 이거를 풀고 있었어요. 계속. 봤다. 손가락 이렇게 계속 봤어요, 풀고 하는 봤어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팩트부터 얘기하면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고요. 더선의 보도가 네. 보도가 사실이고 제가 조금 확인된 거 100% 다 말씀 못 드리고 어느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요르단과 경기 전날에 대표팀 숙소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옆에 바로 탁구대가 있어요. 제가 선수들이 거기서 자주 탁구를 하는데 경기 전날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몇몇 조금 어린 선수들이 거기서 식사를 빨리 끝내고 가서 탁구를 좀 오랫동안 치고 있었어요. 치고 있었는데 너무 웃고 떠들고 그런 분위기가 옆에 식당까지 다 들리다 보니까 식사하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일부 고참 선수들이 약간 조금 그거를
그만해라, 선수들을 불러서 야 좀 조용히 좀 하고 음. 경기 전날이니까 좀 이렇게 좀 자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언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면 멱살잡이가 있었습니다. 선수들 간에.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흥민 그러니 선수의 거기에 손가락이 전술도 없으니 뭐 선수들이 잘 될 리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다음 손가락이 그래서 탈구가 돼서 테이핑을 하고 토트넘 가수도 이거를 테이핑해서 경기를 뛰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제 당시에는 이런 보도들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 살짝 쓴 데도 있는데 토너먼트 들어가서 훈련 중에도 선수들 간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게 해외파 공격수에게 국내파 수비수가 강하게 좀 훈련 중에 태클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해외파 공격수가 약간 좀 흥분해서 공을 뻥 찼는데 그게 또 국내파 다른 고참 선수들을 향했던 거죠. 그 공이. 그래서 약간 거기서도 약간 충돌이 있을 뻔했는데 그걸 또 다른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중재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다 그거를 그래 훈련 중에 충분히 이렇게 종종 있는 승부욕 불태우면서 종종 있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조금씩 계속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월드컵 때 다들 그 저기 몇 호였죠? 2701호인가요? 2701호 사건이 네. 다 공론화돼서 약간 그 선수들 안에 불협화음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못지않게 이번에 선수들 간에도 약간 조금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11월 달 제가 갔던 출장인데 중국 원정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네네. 중국 원정 때 다들 기사화돼서 알겠지만 유럽파들이 전세기를 따로 해서 그 먼저 갔죠. 기록한 네, 사건이 기억했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유럽파와 국내파 선수들 간에 약간 벽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조금 더 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컸다. 그게 이제 선수들 유럽파 선수들은 개인 돈 내서 와서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시간도 보내고 이제 간다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약간 뭐 국내파 선수들의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더 벽이 더 커졌을 거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휴. 근데 그 와중에 뭐 국내파, 해외파의 이런 뭐 파벌이라고까지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벽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뭐 지금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이 됐으니까 이 해외파 두 선수들까지도 이렇게 언쟁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 해외파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조금 그 식당에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바로 옆에 클린스만 감독도 있었다고 해요. 식사 자리니까.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것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두 선수를 화해시켰다라고 해요. 하지만 축구협회 얘기죠. 축구협회 얘기죠. 화해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앙금이 그렇게 화해한다고 다 사라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인데. 그리고 항상 또 그 프리킥 찰 때 두 선수가 나란히 서서 되게 보기 좋은 투샷을 연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상상치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에는 솔직히 큰 영향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넘어질 때 약간 좀 조심스럽게 넘어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경기력은 큰 문제 없는 손가락 부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 간의 그 멘탈이 약간 조금 요르단전 경기 전날부터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수들도 이래저래 답답하니까 다들 굉장히 그렇죠. 예민한 상황에서 네. 클린스만 잘못이네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유일하게 장점 중에 하나가 선수다 화합시키는 매니지먼트형 감독이잖아요. 선수들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못한 약간 거잖아요. 동기부여 멘트로 하고 그나마 하나 하는데 잘하는 거 그거 못한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팀이 안 됐다라는 거죠. 리더십 부재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도 학급 간에 뭐 친구들끼리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무섭거나 규율이 딱 잡혀 있는 그런 학급은 애들끼리도 안 싸워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뭔가 감독님의 이런 그 규율, 뭔가 분위기를 잘 못 잡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학교 이 밖에 뭐 요르단전 직전과 뭐 그때 해서 한 두 가지 사건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팩트 확인을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섣불리 말하기 좀 그래서 나중에 또 뭐 확인되고 언론 보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월드컵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범근 당시 이제 거의 은퇴를 좀 앞두고 있긴 30대가 훌쩍 넘은 상태였으니까 차범근은 당연히 이제 뽑아야 되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국내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축구인들 사이에서 괜히 외국에 있는 선수 불러오면 분위기 망친다고. 괜히 위화감. 위화감 형성한다. 그래서 진짜 그 어이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국민 여론은 완전 미쳤구나, 약간 축구인들이 미쳤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세상에
시기할 걸 시기해야지. 아, 그쵸. 한국 축구가 얼마 만에 월드컵을 갔는데 차범근을 빼고 한다고? 진짜 빼려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당시에. 물론 이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때 뭐 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뭐 어찌 됐든 굉장히 차범근에 대한 기대가 컸고 모든 관심이 쏠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축구인들이 꼭 틀린 말만은 아니었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차범근 선수 혼자였으니까 해외파가. 네. 옛날에 뭐 프랑스 대표팀도 한참 뭐 불화 있고 뭐 그 공문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려가고 그랬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 선수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사실 이 팬들의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건 이런 좀 선수들끼리 불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응해서 이걸 인정하고 있어서 사실 뭐 아티스트나 뭐 가수를 생각해봐도 소속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 사실 무근 잘 모르겠다 이러고 일단 넘기는데 빠르게 대응 인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지켜줘야 될 그런 협회 측에서 좀 선수들을 사지에 내모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 여론도 좀 있죠. 자 아시안컵에 대한 뭐 이제 끝났으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축구협회하고 뭐 머리를 맞대고 뭐 분석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떠났죠. 네, 되게 빨리 가셨더라고요. 얄미워. 귀국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목요일날 귀국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분석을 같이 한 다음에 미국으로 간 다음에 유럽파를 보겠다 말하자마자 이틀 만에 네, 바로 갔잖아요.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듯이 갔죠 진짜. 네. 아니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그 회의에 불참을 하셨어요. 이번 회의. 그게요 매주 화요일마다 업무 보고 회의라는 게 축구협회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정문규 회장이 와서 임원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예요. 근데 그 다들 화요일날 그래서 그게 열릴 줄 알고 있었고 전날부터 설 연휴 때였는데 취재했더니 정문규 회장이 전날 안 오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회장은 안 오겠거니 했는데 그 업무 보고 회의는 없앤 대신 경기인 출신 임원들이 있어요. 부회장이 있고 뭐 대회위원장 있고 뭐 기술위원장 있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아시안컵을 리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문규 회장이 왜 안 오는지를 제가 취재해봤더니 한 가지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업무 보고 회의잖아요. 정확히 명칭이 업무를 보고할 게 현재는 없다. 라는 거였어요. 이 최대 현안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회장이 안 왔다. 내가 있으면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되니까. 네. 뭔가 회식 자리에 그 뭐 빠져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 자기 맘대로 감독 뽑아놓고 네. 자유롭게 하라고? 다 맘대로네요. 자 맘대로 시켜 난 짜장면 이거잖아. 정작 그 뭐 이번에 그 사퇴란다 저거 사면 논란이 있을 때는 그 다 불러놓고 자기 의견만 내고 다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명이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2시간 가까이 자유 토론을 벌였어요. 뭐 근데 주된 내용은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의 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1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경질 쪽의 의견을 모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반대 의견 없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경질하면 안 된다. 의견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차기 감독은 지금 당장 월드컵 예선도 있고 한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국내파 감독으로 해야 되고 하면서 누군지 말씀 못 드리지만 국내파 감독 후보 2명까지 얘기도 이름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난상 토론을 2시간 동안 벌였는데 버려봤자 결정권자는 없고 그냥 이런 10명이서 이런 회의를 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다라는 정도는 보고를 받겠죠. 토론보다 토로회장이 맞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임원 회의는 그냥 축구협회 내부 기류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다. 왜냐면은 이미 16강전에 어렵게 갈 때부터 국내에서는 이 축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기류가 이미 축구협회 안에서 형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갈수록 결과론적으로 지금 연장 승부에 묻혀서 이게 조금 그렇게 사그러들었지만 마지막 요르단전에서 폭발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미 협회의 고위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경질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얘기 못 하고 있다가 임원회의 열린 자리에서 회장님이 없으니까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오늘 녹음 수요일인데 목요일날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거기서 마이크 밀러 뭐 기술위원장 포함해서 기술위원들이 현역
감독들이 많아요. K리그 감독들도 많고 뭐 대학 감독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지훈련 중인데 그래서 일부는 참석을 하고 일부는 화상회의를 합니다. 줌으로 하는. 그래서 원래는 참석해서 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감독들이 일부 기술위원들이 못 오면서 화상을 하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도 우리 설득해서 화상도 부르자. 네. 이 화상아. 이 화상아. 그렇게 해서 클린스만 감독도 같이 그 화상회의 진짜 화상회의네요. 아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크 밀러 기술위원장이 결과적으로 감독 선임할 때 했던 게 하나도 먹히지 않았잖아요. 안 먹혔죠.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감독 선임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든 결국 중요한 건 또 정 회장의 결정권자. 결정권입니다. 아, 이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정몽규 회장도 아무리 뭐 이때까지 위원들의 말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지만 이런 팬들의 이런 뭐 그날도 그 협회 밖에서 뭐 시위도 벌이고 그랬었잖아요. 네, 정몽규 회장의 퇴진과 사퇴와 크리스마스 경질에 요구했죠.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도 당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 청원도 올라오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과정이에요. 독단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 그래서 축구협회 업무를 방해했다. 이건데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2017년도에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만나요. 그게 2017년 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20세 이하 올라가네.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때 한국 클린스만 왔을 때. 감독의 아들이 골키퍼로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와서 그때 처음으로 대화를 해서 친분을 쌓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친분 싸움에서 약간 호감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의 미소에 빠졌구나. 아. 미소와 말빨리 언변에 그런데 느낌이 같아.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카타르 월드컵 때 클린스만 감독이 TSG 기술위원으로 한국 경기를 전체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차두리도 TSG 위원이었고 정몽규 회장이 거기 현장에 가 있는 동안 클린스만 감독하고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정몽규 감독이래. 회장의 마음속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그때부터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 이 들어와 저장. 버렸구나. 다음은 너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썸 타는 거야, 뭐야? 문제는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전 과정 보면 벤투 감독 선임 과정 때 보면은 김판곤 위원장이 그렇죠. 모든 네. 한 10가지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감독을 데려와서 데려오는 거죠. 벤투 감독은 모든 논의하거나 컨트롤할 일이 있을 때 김판곤 위원장을 통해서 했어요. 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좋았죠. 지금 우리 네. 그 당시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예전에 히딩크와 이용수 위원장 같은 그렇죠. 관계였죠. 근데 지금 밀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클린스만 감독과 대화조차 그래요? 못하는 상황이에요. 같은 독일인끼리도 친하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모든 고민이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클린스만 감독은 아무도 상대 안 하고 정몽규 회장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야, 그럼 골치 아파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 회장하고 사우나 가는 사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4강 탈락하고 나서도 카타르 현지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두 차례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 게 사퇴 얘기, 경질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겠죠. 클린스만 감독이 기후 인터뷰에서 밝혔잖아요. 우리 다음 성공적이다. 좋은 점, 안 좋은 점 분석하고 다음 월드컵 예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했다는 건 경질 얘기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게 너무 열받아. 그런 때까지도 정몽규 회장조차도 아예 이 경질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감독 사령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뭐 재택 논란부터 해서 외유 논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예전 벤투 감독 때는 그런 여론들을 문제를 김판곤 위원장이 직접 얘기해서 소통으로 풀었는데 지금은 그 풀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몽규 회장과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안 하시니까. 그 중재 역할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돌아와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경질로 한다 아니면 유임으로 한다 결정을 한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거수기 입장이 되는 거죠. 전력 약화위원이네. 네. 혹시 믿는 저는- 구석이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왜 자꾸 이렇게 여론과 동떨어진 그런 반응, 뭐 미소를 짓나 싶었더니 거기엔 정몽규 회장의 그런 뭐 입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재자가 네. 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휘둘러 보니까 이번 단적인 사건 다음 주에 아시안컵 분석 끝나고 가겠다 한 감독이 갑자기 이틀 만에 가요. 미국 간다고 하는데 협회가 몽규 형한테 얘기했어. 몰랐니? 협회가 몰랐다고 하잖아. 아니요 몰랐던 건 아니고요. 협회가 이거를 막지 못해. 이걸 막지 못하는 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경질하냐 유임하냐 이거는 정몽규 회장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셈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돈이겠죠. 위약금 얼마예요 위약금이? 막 100억 원이라고 클린스만 하는데. 감독의 연봉이 200만 달러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200만 달러인지 200만 유로인지 조금 헷갈려요. 하여튼 아. 20억대 후반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 보도 나오면 뭐 29억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년 5개월 정도 자녀 임기 남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자녀 연봉만 보존하는 게 거의 70억입니다. 70억에 감독만. 이제 코치진이 또 있으니까. 코치진까지 다 한 100억, 해서 100억이에요. 100억이구나. 100억이면은 축구협회 올해 예산이 1,860몇 억 되거든요. 거기에 5.3% 되더라고요, 100억이. 근데 축구협회가 현재 천안 축구센터를 짓는데 공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건설 비용도 늘어나고 해서 축구협회가 몇백억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100억을 어떻게 위약금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 돈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려고 돈 비용이 또 드는 건데. 이거는 회장님이 내셔야 되겠는데. 거의 다 진짜 100억 그렇죠. 있으시겠죠? 100억을 회장이 사직 출연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한 회장이 낸 돈이 한 10몇 년 동안 90억 정도 된다고 해요. 회장이 낸 돈이. 10년 동안 그때 90억? 벤투 감독 선임 때도 뭐 한 40억 정도 그렇죠. 이렇게 냈었던 건 다 보도 나왔던 거고 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거를 10몇 년 동안 낸 돈을 넘는 금액을 사직 출연을 할 수 있겠느냐. 축구협회 돈은 확실히 없죠. 없는데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몽규 회장의 셈이 복잡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임기가 지금 3선째라고 했잖아요. 네. 2015년 1월 달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 내년 25년? 2025년. 내년. 내년 1월에 선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선 될 때부터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바꿔서 2선까지만 가능하게 했어요. 3선부터는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국제대회에서 확실한 성적을 거뒀거나 국제연맹의 어떤 임원을 맡고 있거나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 3선 했던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뭐 20세 이하 월드컵 뭐 16강. 잘했던 거 뭐. 그 전이었으니까. 네. 월드컵 16강은 그 전이었으니까 뭐 네. 하여튼 연령별 대표팀이 잘하고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3선이 됐어요. 예외 규정으로. 근데 지금 성적도 안 좋은 상황에다가 4선까지 갈 때 필요한 거는 이제 국제 연맹의 그 임원 자리를 맡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카타르 대회 열린 기간 동안에 AFC 동아시아 지역 집행위원 출마 신청을 했어요. 앞서서 그동안 그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피파도 그렇고 AFC도 그렇고 계속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국제 경쟁력 외교력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낙선만 비판 많이 당했죠,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자리 TO가 한 자리인데 단독 출마합니다. 됩니다. 아 그건 되는 거네. 그 총회가 5월달에 태국에서 열립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내년 1월달에 4선을 노린 상황인데 4선을 노리더라도 대의원 선거가 있어요. 대의원이 예전에는 그냥 20몇 명에서 이게 소규모 투표였는데 예전에 체육회가 규정을 바꾸면서 한 300명 대의원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국회네. 한 200~300명에 이르는 표심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잘라야 그나마 표심을- 표심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 맞아. 돈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할 거예요. 예전에 답답하다.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피파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블레터 회장 나왔을 때 그때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저도 돈에 모시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피파 언커버드. 예. 넷플릭스에 피파 언커버드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피파가 어떻게 부패하기 시작했는지 아벨란제 회장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벨란제와 블레터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뭐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죠. 그 부패 스캔들이 뭐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이런 그 검은 돈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피파가 망가지는 피파가 부패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아벨란제 장기 집권, 그다음에 블레터의 장기 집권. 결국은 장기 집권이 다 문제가 되죠. 뭐 정치적이거나 네. 모든 조직에서 항상 이게 부패하고 결말이 다 비참하죠. 근데 그 자리에 오르면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가 봐요, 다들. 권력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지난번 그 선거 될 때도 지난번이 3선이었죠. 네네네. 이번이 4선이고. 이번에 4선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3선 도전할 때도 정말 한 게 뭐가 있다고 도전하냐는 뭐 저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고 싶어 하네요. 나는 그러니까 참. 지금 상황 이런데도 또 그렇게 3선 짜장까지 갔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4선을 넘어야 될까요, 과연? 우려되는 거는
정몽규 회장이 이번 일로 계기로 어떤 거에 뭐 느낀거나 이런 게 없이 예를 들어 4선을 하게 되고 클린스만 감독을 만약에 경질을 하더라도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 또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이제 우려가 또 상당히 커요.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죠? 진짜 계속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전략강화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선택을 전화하세요. 한다면은 그렇죠. 팬들이 어쨌든 그 민초를 꺾을 수는 없으니까 민초들의 마음을 모두가 지금 단일 대우로 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당장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태국전 월드컵 2차에서 이제 너무 홈 바로 어웨이로 있어. 경기가 있는데 그때 또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어떨런지. 그게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질은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근데 경질 이후에 포스트 과정도 상당히 기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했듯이 3월달에 태국이 있고 6월달에 또 또 2차 예선. 싱가포르였나요? 네. 2차 예선이 있고 9월달에 3차 예선이 시작을 합니다. 와, 벌써 또 아, 3차에서 쭉쭉쭉 있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48개국으로 확대됐고 아시아에 지금 8장 이상이 배분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월드컵 우리가 예선이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죠. 못 간다라는 생각,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진짜 급하게 누구를 지금 뭐 유명한 감독 해외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해외 축구, 유럽 축구가 한참 시즌 중이고 또 파리 올림픽이 여름에 있잖아요. 네. 파리 올림픽까지는 유명한 감독들이 시장에 많이 안 나옵니다. 뭐 국내 감독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3월, 6월 예선은 어떻게든 임시 대행 체제로 잠깐 조금 위기를 넘긴 다음에 월드컵 2년 6개월 뒤 월드컵을 생각해서 6월, 7월 달에 많은 감독들이 시장에 나온 뒤에 그때 좀 차분하게 제대로도. 해서 9월 정도부터 3차 예선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그렇죠. 하는데 이게 자 일단 뭐 계속해서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이 있는 한. 네. 그렇게 되면 없어도 좋겠네요. 어떤 결정이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 현장 분위기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까먹은 게 있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 얘기 나오니까 제가 생각났는데 현장 기자들도 클린스만 감독의 정말 이제 정말 너무한다라고 싶었던 게 오늘 인터뷰 없다라고 하고 왔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다가와서 혼자 그냥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말을 한대요. 저는 이건 제가 가기 전 얘기였으니까 말을 해서 나중에 제가 간 이후에 오지랖형 감독. 우리 오늘 인터뷰 없다라고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 일본도 탈락하고 했는데 좀 멘트 좀 한번 듣고 해야 했을 때 모든 기자들이 다 저를 쳐다보면서 안 돼! 다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이전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도 클린스만 감독이 오면은 거의 얘기를 한 2-30분 동안 혼자 떠는데요. 투머치 토커구나. 투머치 토커에다가 별 얘기도 없고 웃기만 하고 뭐 우리 맨날 드라마를 쓰고 있다 똑같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알맹이 드라마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 질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클린스만 감독과 인터뷰를 꺼리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아니, 기자들이 그렇게 질릴 정도면 선수들은 그 좀 연설을 얘기해. 얼마나 듣겠어요. 얘 말 그만하고 전술을 알려달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틀 연속 회복 훈련을 할 때 그날 바로 직후에 그 같은 훈련장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알에글라. 알에글라 거기에 훈련장이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썼던 훈련장이 5번 훈련장이고 그 요르단 훈련장이 3번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 가서 훈련장을 봤는데 그날 이슈는 알타마리라는 선수가 나오는 한다. 그 이슈가 상당히 재밌어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경기에서 96분에 교체 아웃됐어요. 부상 이슈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부상 이슈 있었는데 교체 아웃돼서 알타마리가 이날 요르단전 우리 4강전에 뛰냐 안 뛰냐가 최대 이슈였어요.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르단 기자는 한 5명 이하였고요. 한국 기자들이 30몇 명이 몰려간 거예요. 그 시간이 붙어있다 보니까. 요르단 축구협회 깜짝 놀라고 요르단 기자들 깜짝 놀라고 했는데 대규모의 깜짝 놀란 것뿐만 아니라 다 와서 알타마리 훈련 나왔나 안 나왔나 다 찾고 있으니까 요르단 기자들 말에 의하면 알타마리가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코리아에 써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게 26명 중에 24명밖에 훈련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이미 퇴장 사건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한 명이 빈 상황이다. 근데 그 전에 이미 2명이 못 나온 상황이에요. 수비수 공격수. 그래서 인원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알타마리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진 기자가 알타마리 찾았다고 사진을 찍어요. 다들 확인했는데
헷갈리는 아닌 거 거야. 아니야. 정말 헷갈려. 정말 헷갈려. 사실 다 익숙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자들이 몰려가서 요르단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관계자들도 약간 이 광경을 되게 재밌어하면서 훈련 나왔을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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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일이 찾아서가 아니고. 알타마리 찾기. 예. 그게 이게 훈련 공개 15분 공개하는 사건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또 막 찾습니다. 카메라 줌해서 찾고 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축구협회 요르단 번호가 축구협회 없으니까 훈련할 때. 훈련할 때 없으니까 또 다른 축구협회 관계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실내에서 저기 스페셜 훈련하고 있어. 아 실내였어. 실내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 그래서 실내에 있대 하고 나서 그 아까 말했던 사람한테 가서 아닌데 밖에서 훈련하고 있을 텐데 말이 다른 거예요. 요르단 축구협회끼리도. 그 요르단 축구협회 그 훈련하고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직책을 알아봤더니 무슨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좀 높은 사람인데 그러네요. 홍보팀과 얘기가 달랐던 거죠.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서 더 헷갈린 상황에서 이 그 요르단 고위 관계자가 요르단 언론이었나 거기 하여튼 중동 언론하고 아랍어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랍어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갔던 기자 중에 한 분 친해진 사람이 SNTV 외신 SNTV 기자인데 SNTV 기자가 알제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랍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랑 알타말이 나왔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다. 내가 요르단 훈련 매일 커버하고 있는데 알타말이 안 나온 것 같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나왔다는데 하고서 우리 헷갈리고 상황인데 그 사람이 옆에 있던 그 고위 관계자가 아랍어 인터뷰하는 걸 듣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에서 스페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맞대. 아, 근데 일부러 그럼 그렇게 일부러 말하는 그렇게 거구나. 약간 헷갈리게 한 거예요. 아 침대 축구도 짜증 나는데 네. 뭐 하는 거야. 고위 그렇게 관계자가 해서 왜 그 그러시네. SNTV 관계자의 말을 해서 이제 그 혼선 사건이 한국에 보도가 그냥 많이 됐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사건이 이렇게 맞아. 있었던 거고 그렇게 혼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르단은 우리랑 경기 같은 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틀 동안 회복 훈련할 때 요르단은 이틀 동안 전술 훈련을 제대로 했습니다. 전술련한 티가 확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는 선발 다 묶인 상태에서 뭐 축구를 했죠. 자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아, 재밌었어요. 생생한 현장 취재기. 막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 그 생각나서. 부분 알타말이 좀 짧게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빌드업이 안 좋았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돌아가서 네. 네, 바로 또. 바로 극장 어시스트 하면서 역시 팀의 토트넘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손가락 이런 붕대 붕대 감고 했죠. 네. 이런 손흥민을 우리는 참 왜 이렇게 쓰지 못했나. 그 도움을 보면서 딱 양가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 좋으면서 그 히샬리송하고 딱 주고 받고 들어가면서 아, 너무 움직임들이 그거 딱딱 왼발로 맞잖아요. 딱, 그러니까 축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토트넘에 있다가 우리는 서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보고 서로 보고 뛰고 그 찾아 들어가는 그게 좋은데.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손흥민도 이게 축구지 하면서 눈 뛰었을 것 같아요. 호강을 좀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게 축구지 그 말이 딱 맞고요. 한 가지 저 들었던 생각은 토트넘은 그날 벤치에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있을 때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손흥민 선수가 몸 다 풀고 교체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페사르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이 터지기 전에 손흥민 선수 얼굴 한번 비춰졌어요. 중계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벤치에서 이걸 봤을 손흥민의 마음이 어땠을까? 갑자기 아시안컵이 또 떠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선제골 먹고 급하게 또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투입되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열심히 뛰고 빅 찬스 메이커도 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하면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답답한 축구를 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한테 3대 0으로 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경기 봤어요? 저는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지만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 개고생 하더라고요. 이때 투엘 감독이 3백을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가 가운데서 다이어가 센터백을 쓰고 왼쪽 김민재 왼쪽에 김민재 오른쪽 우파메카노. 네. 우파라서 오른쪽 세웠나요? 어쨌든 3백을 이렇게 세웠는데 와 다이어 정말 진짜 텔레비전으로 리모컨 던지고 싶을 정도로 수비 호소인. 근데 그렇게 여기 해줘 여기 막아줘. 맞아, 살짝 말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를 왜 손으로 해? 자기가 공을 딱 잡고 손가락질해요. 너한테 갈 거야 패스. 그러면 상대는 거기 막잖아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김민재 손가락질해요. 나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다이어가 정말. 왜 그러지?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고. 더 심각해요. 독일 토트넘 때보다 그정 이렇게
끝까지. 케인 절친 믿고 약간 야, 조금 이거는- 행세를 하는 이건 건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김민재가 거의 센터까지 커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어가 김민재 막 나가면 내려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가면 지가 커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오히려 다이어가 나가고 김민재가 센터까지 커버를 하더라고요. 다이어 혼자 있기 불안했나 보다. 와, 진짜. 아니 다이어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네가 해? 어. 이거죠. 그리고 선수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지역만 생각을 하고 선수한테 안 붙어요 다이어는. 네 맞아요. 안 붙더라고요. 아 몸싸움하기 네, 싫은가 봐요. 와 정말 몸싸움하기 싫은데 센터백을 왜 하는 거야? 가장 몸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될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어이가 없었고 이렇게 해서 그 미넨의 12시즌 연속은 거의 물거품이 됐다고 봐야죠. 지금 승점이 5점 차고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맞대결에서 한 번 남은 맞대결이 있죠. 네. 네, 그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력 우승은 저는 어디- 지금 레버쿠젠이 21경기 연속 무패인가요? 네, 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잘하더라고요. 지금 아 그리고 그 사비 알론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다이어를 완전 저격을 했는데 저런 선수 선발로 쓸 거면 더리우트 나한테 줘. 더리우트를 안 쓰고 다이어를 쓴 거잖아요. 네. 저런 선수 선발 쓸 거면 더리우트 나한테 주라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오늘 알론소 감독이 그걸 얘기했다고요? 바이에른은 알론소 감독이 미넨 그냥 경기 다음에 당- 레버쿠젠 감독이잖아요. 레버쿠젠 사비알론소. 바이에른 미넨은 투엘 감독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팀 감독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감독도 얼마나 개망신이죠. 그래서 지금 감독도 돌려가고 미넨도 선수 지금 돌려가고. 투엘 감독 교체하라고 난리잖아요. 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리뉴 거론되고 있죠. 무리뉴 거론되고 있고 뭐 손흥민 은사 만나나 뭐 이래서. 조엘 감독은 그 와중에 또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선수 탓을 했네요. 거기서. 안 좋아지는 팀으로 그 가고 있네요. 근데 투엘 감독은 워낙 색깔이 확실한 네. 스타일, 전술 색깔이 확실한 스타일이라서 자기 성에 안 찰 수도 있죠. 근데 미넨 같은 팀을 맡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고집 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선수들 맞춤형 이렇게 보면 전술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첼시 챔스 우승 어떻게 시켰는지 싶어요. 악수할 때 눈을 마주쳐야 되는 감독. 아이 컨택형 네, 감독. 네. 승질머리 하고는 하여간. 반면에 레버쿠젠의 알론소 감독은 정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감독으로 클럽 감독의 후임으로 리버풀 사령탑 후보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간 과르디올라 냄새도 살짝 나고 네. 약간 스타일 자체도 약간 이렇게 미남형에다가 말 세게 하고 자기 색깔 확실하고 젊고. 자, 그 마지막으로 하성룡 기자가 말을 많이 해서 이거 좀 늦어질 것 같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이거는 하고 끝내자고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건 완전 드라마였잖아요. 코트디부아르. 개최국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가 나이지리아와 결승에서 2대1로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올라온 과정을 보면 개최국이잖아요. 코트디부아르가. 그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했어요. 1승 기니비사우 약체 팀이죠. 기니비사우와 첫 경기를 2대0으로 승리한 다음에 나이지리아한테 1대0으로 졌고 그리고 한 수 아래인 적도 기니한테 4대0으로 졌어요. 1승 2패가 돼서 조 3위가 됐는데 16강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지막 16강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16강 조 3위로. 조 3위로 합류를 하자마자 감독을 잘랐어요. 감독을 바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출신인 MLS 파에라는 코치를 이제 감독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승진. 알레 아니었네 알레? 꼴른 선수가 알레고. 꼴른 선수. 그러니까 코치였던 40살 코치인데 감독으로 그냥 승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난 거죠. 결단력이 있네. 정말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세네갈과 16강전에서 1대0으로 뒤진 후반 41분의 동점골 승부차기에서 승리. 우리 같이 그다음 말리와 8강전에서 역시 1대0으로 뒤진 후반 45분 동점골 연장전 후반 17분 역전 결승골. 진짜 우리 여기까지는 딱 우리나라랑 네. 진짜 똑같아요. 우리 같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준결승전은 2대1로. 콩고 민주공화국도 사실상 이변의 팀으로 굉장히 올라오는 팀. 우리 지금 타지키스탄 같은 팀인 거죠. 우리랑 다르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대1로 꺾고 결승 올라서 나이지리아한테 조별리그 졌잖아요. 그런데 결승전에서는 선제골 내주고 후반에 2골 넣어서 역전승. 우리랑 다르네. 정말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그 세바스티앙 알레라는 선수가 2년 전에 그 암 수술을 2번 하고 작년에 돌아온 선수랍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전했던 해피엔딩으로 끝난 코트디부아르의 우리랑 다르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통산 3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이게 드라마죠. 그치 이게 드라마고 그 한 번에
자르는 저 그래서 결단력. 그렇지 잘라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그 결단력. 또 드라마에는 이 빌런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그 전 빌런만 있는 감독이 거 아닌가요? 빌런이었고 그 전 감독이 장 뭐였는데 프랑스 감독 그런가 꽤 명장을 모셔왔어요. 코트디부아르가 이번 대회에 한다고 1조 원을 썼대요. 아. 경기장 건설하고 막 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썼다고 인프라 하더라고요. 별로 없었나 보다. 예. 그러니까 결단도 빠르게. 돈을 들인 게 얼만데. 100억 껌이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는 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엔 좀 다른 소식 전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K리그 시즌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자 이제 링가드 보러 가야죠. 링가드도 입국하면서 정말 뜨거운 환영 속에 입국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못했네요. 네. 일본 전지훈련에서 지금 윷놀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기차기와 윷놀이. 윷놀이 재밌지. 네. 재밌지. 자 계속 피리를 볼 수 있을지 서울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